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우리의 공분을 일으켰던 사건, 사고를 모아봅니다.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비법, 머니 이어집니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5월 7일 화요일입니다. 공무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분들이 선망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네. 요즘엔 좀 시들하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무원을 향한 악성 민원이라고 하는데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 악성 민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한 달에 보험료 얼마나 내세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면 보험 다이어트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어떤 보험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할지 잠시 후 머니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연휴 동안 강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이 서울의 한 공사장에서는 이 대형 차단막이 기울어지는 사건도 있었고요. 이 또 경남 고성에서는 이 물에 휩쓸려간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 연휴 내내 내린 비에 인명사고까지 있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망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어제 아침 6시경에 이 경남 고성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라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접수가 된 지 약 12시간 만에 70대 남성 숨진 채 발견되었는데요. 이 사고 당시 남성은 논에 찬 물을 빼려고 나섰다가 최초의 신고된 장소로부터 약 300m 떨어진 하류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남부지방에 진짜 비가 많이 왔습니다. 폭우 피해로 마을이 잠긴 곳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물에 잠긴 마을에 주민 수십 명이 긴급 구조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난 5일입니다. 밤 12시를 전후해서 경남 합천의 두 마을이 침수됐다라는 119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15명은 자력으로 대피했고 그렇지 못한 주민 40명은 소방대원이 업고 나오는 등의 구조활동 열심히 펼친 가운데 이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또 산사태 위험, 또 옹벽이 붕괴되는 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 지역에 30가구가 마을회관과 교회 등으로 대피하는 일도 있었고요. 전남에서도 호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보성과 해남, 강진, 순천, 광양, 고흥 등에서 조생벼 243헥타르가 물에 잠겼고요. 이 보리르 1278헥타르가 비바람에 쓰러졌습니다. 이 경남과 전남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정남 보성이 267.5mm, 이 광양 265mm, 경남 남해 262mm를 기록했습니다. 네, 비가 정말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도심의 침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고요. 맞습니다. 어제 아침 6시 기준으로요. 경남 창원 소방본부에는 침수와 나무 쓰러짐 등 총 69건의 피해 접수가 신고가 됐습니다. 이 밤 11시쯤에 부산에는요. 가로 세로 3m 크기의 땅 꺼짐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땅이 기울어지면서 이 신호등이 무너지고 도로 밖으로 오수가 흘러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인천에서도 이 주택가 도로가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잇따랐고요.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이 제주에서는 강풍까지 불면서 한때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73편의 항공기가 결항이 됐던 제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전부터 모든 항공편이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을 계절의 여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폭우 피해가, 비바람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네. 아유, 뉴스 보고 놀랐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범인들이요. 드디어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에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도망가던 이 2인조 강도들에게 17년 만에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와, 17년 만입니다. 범행 후 17년 만에 죗값을 치르게 된 건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은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에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도로 인근에서 이 택시기사를 흉기로 무려 17번이나 찔러서 살해한 뒤에 현금 6만 원 그리고 1,000만 원 상당의 택시를 가지고 달아났습니다. 이 택시기사의 시신을 범행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고요. 그리고 도주해서 이제 2.8km 정도 떨어진 주택가에 택시를 버린 뒤에 이 택시 뒷좌석에다가 불을 지르고 도주를 했습니다. 이게 장기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이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범인을 특정하기도 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인조 강도들 불을 질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들이 불쏘시개로 사용했던 차량 설명서 책자에서 지문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쪽지문에서 발견된 지문을 토대로 이들을 검거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법정에서 이 범인 A씨 같은 경우에는 나 지문 감정 결과 믿을 수 없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했고요. 범인 B씨 같은 경우에는 강도 범행은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가 살해하진 않았다라면서 범행을 일부 부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무기징역으로 확정 판결이 난 건데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군요. 맞습니다. 1심 때부터 이들은 범행을 부인을 했지만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인조 강도들의 범행 모두 1심 재판부 인정했고요. 두 사람 모두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누구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무기징역형으로 형을 올렸고요. 대법원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이 정상 참작사항 모두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원심인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과학 수사 기법이 발전하면서 장기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제 범행을 저질렀든지 나쁜 짓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걸 꼭 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교사를 양성하는 전국의 교대들이요, 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철퇴를 내리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의 가해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요, 교대에 지원하지 못하거나 합격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이게 맞죠? 네, 학교폭력 가해자가 교사가 된다니요. 이게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이제 2026학년도 이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전국 10개의 교대와 또 이 3개의 초등교육과 모두 학생부에 이 학교폭력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한 가지 이상의 전역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를 한다라는 방침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고요.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이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따른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방침이 일반 대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교대를 제외한 다른 대학에서도요, 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가해 이력 같은 경우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을 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학보다 학교폭력을 더욱더 엄격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폭력을 한 가해자가 학생들을 가르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대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보는 거고요. 특히나 이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요, 이 사안의 경중 상관없이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수험생들 모든 전형에서 이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라는 방침이고요. 네. 나머지 교대들도 상대적으로 좀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을 시키고 이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점시키는 점수의 폭이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폭력 이력이 있다, 감점되는 점수 폭이 크기 때문에 합격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게 뭐냐 했더니 학교 폭력 없는 학교를 가장 바란다.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럼요. 네. 이번 요 조처를 계기로 해서 또 학교 폭력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고 자꾸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해결이 안 되나 네. 봅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네, 매장에서는 8,000원 주고 먹었던 자장면이 배달을 시키니까 10,000원을 달라고 하는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일부 프랜차이즈와 또 입점 점주들이 이 배달 앱의 수수료 부담 때문에 매장 가격보다 배달을 시켰을 때 부과되는 가격을 다르게 받는 이 차등 가격제를 운영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같은 음식에 네. 차등 가격제라니. 그러면 매장에서 사 먹는 거보다 배달을 시키면 더 비싸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배달비 무료 정책이 이 배달업계에 자리는 잡고 있지만 실상은요, 이 매장 업주와 소비자들이 그 배달비를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배달 앱이 배달 기사까지 중개해준다라고 하면 매장 업주 입장에서는 배달 앱에 수수료 줘야죠. 또 이 배달비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소비자는 배달비가 0원이지만 결국에는 모든 금액이 다 음식비에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음식점의 부담이 소비자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달비는 없는데 배달시켜 먹는 게 배달비만큼 비싸다. 조삼모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이 매장 가격과 배달을 시켰을 때 가격이 다른 차등 가격제를 운영하는 매장들이 크게 늘고 있다라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은 무료 배달비 부담이 크다 보니까 아예 메뉴 가격 자체를 일괄해서 인상하거나 또 무료 배달을 하는 음식값을 더 받는 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의 반감이 커지는 만큼 업계의 고질적인 이중 가격 문제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만 같은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다는 이유로 돈을 더 낸다? 이거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도 소비자 입장이니까 근데 소비자들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게요. 네. 뻑하면 배달시켜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먹어도 되는데 저희 집도 그러더라고요.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코앞에 있는데도 시켜. 아니면 가서 이렇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와도 되는데 시켜요. 그렇죠. 이런 건 좀 자제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3월에 치러진 국가직 구급 공무원 필기시험 응시 인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32년 만에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992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그러는데 네. 공무원의 인기가 정말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예전엔 정말 인기가 네. 많았었는데 아, 그럼요. 요즘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공무원과 관련이 있는데요. 범죄자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를 때까지 우리들의 정당한 분노를 모아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 공무원 관련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노 유발자들 이고은 변호사 그리고 신인선 씨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고은 변호사 금요일마다 뵙다가 화요일에 뵈요. 네. 분노 유발자들 함께하게 되셨는데 각오 한 말씀. 제가 사실 검사로 생활을 했었잖아요. 네. 분노 유발자들을 구속시킨 제 전직 검사의 시각으로 분노 유발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조곤조곤 한번 해결책을 시원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네. 아, 근데 표정만 보면은 정말 착하고 순한 누나 같은데. 카리스마가 있으셔서 너무 믿음직스럽습니다. 네. 자, 근데 저희가 앞서 이제 공무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인선 씨는 혹시 지금은 가수지만 예. 어렸을 때 공무원 되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들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쵸? 막내이기도 하고 걱정이 많으셨는지 야, 공무원 정도는 해야 나중에 너한테 시집 오는 여자 있지 않겠니? 그렇게 항상 말씀을 하셔서 공무원을 마치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예, 그래도 나름 그 마지막 세대였었거든요. 안정적이니까 또. 그래서 정말 되고 싶었었죠. 예. 근데 요즘 가수하는 거 좋아하시죠? 공무원 안 하고 저는 가수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공무원을 깊이 아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이 악성 민원이 그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김포 공무원 역시 민원인들의 악성 민원으로 괴로워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원의 도가 지나치다 못해 공무원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분노 유발자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 유발자들입니다. 공무원을 향한 분풀이 악성 민원입니다. 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보면서 얘기하죠.
한 민원인이 공무원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듣다 못한 공무원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는데, 불러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죠. 이야기를 한 건데 결국 이제 경찰이 오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제 보도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네가 뭔데라고 네. 이렇게 꼭 반말까지 하시면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막말이죠, 이거. 네. 공무원 노조 측에 따르면요. 왜 이분이 이렇게 흥분했냐 알아보니까 이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사비를 달라면서 매일같이 이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저렇게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뭐 맡겨둔 돈도 아니고 매일같이 주민센터를 찾아갈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요.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도 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이사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공무원이 판단해 보니까 정당한 사유가 지급 사유가 없기 때문에 거부를 했겠죠. 그런데 이 민원이 격분해서 고성뿐만 아니라 욕설까지 했다라고 아유. 합니다. 아니, 고성의 욕설에다가 공무원의 머리를 2차례 때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업무 방해, 그죠? 모욕, 거기에다가 추가로 폭행까지. 네, 담당 공무원은 결국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 뭐 머리를 맞은 그 아픔도 있었겠지만 이게 마음의 상처거든요. 타인에게 이렇게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다? 이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게 안 되는 걸 그냥 안 된다라고 말했을 뿐이거든요. 그렇죠. 지급 사유가 없는 걸 공무원이 어떻게 그렇죠. 하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이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을 것 같고 그런데 경찰을 불렀잖아요. 네. 출동했으니까 처벌을 받았겠죠. 당연합니다. 저렇게 난동 부리시면 진짜 안 됩니다. 네. 일단은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욕설을 했다. 모욕죄가 성립이 되고요. 거기다 공무원을 때렸다.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때린 거잖아요. 폭행한 거잖아요. 공무집행 방해죄도 함께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4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에 대해서 이 공무원이 고발장을 접수한 건 그리로부터 12일이 지난 24일에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오, 10일, 24일이면 시간차가 좀 있네요. 맞습니다. 왜 그렇게 늦게 고발했죠? 이 피해 공무원 사실은 말씀 주신 대로 얼마나 그 수치심 아프기보다는 사실은 공무원으로서의 수치심이 더 컸을 것 같은데요. 신고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았겠죠. 근데 이 피해 공무원이 이 신고 부분을 주저한 게 또다시 후속 피해가 올까 봐 매일같이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추가 보복이 두려워서 일단은 당장에 이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한테는 굳이 처벌까지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경찰은 이 민원인에 대해서 일단 훈방 조치했다고 합니다. 민원인 A씨가 상습적으로 찾아와서 저렇게 고성을 지르고 막 욕하고 막 이랬는데 또 올까봐 그렇죠. 조금 미뤘다 이런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동네 한 동네다 보니까 또 찾아올 것이고 네. 또 얼굴을 마주해야 하니 한번 참은 건데 결국 뭐 동료들의 설득으로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처벌을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초범인데 공무집행방해로 저 재판받게 됐어요. 변호사님 이게 이럴 일인가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의뢰인들 가끔 있으신데요. 초범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요. 국가에 대한 위협입니다. 따라서 이 검찰에서도 사건 처리 지침 중에 공무집행방해 사범을 엄정 대처하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범일지라도 단순 벌금형의 구약시 처분이 아니라요. 재판을 받게 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인 같은 경우에도 단순 벌금 얼마 이게 아니라 재판을 받게 되는 구공판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검찰에서는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을 보통 네.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피고인이 얼마나 반성을 하는지 또 공무원한테 가서 사과를 했는지 여러 가지 요소를 참작해서 최종적으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가능성 높아 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요. 굉장히 죄질이 좋지 않게 보거든요. 가끔은 이 공무원 찾아가서 또 합의해달라고. 이거 가지고 또 조명하면서 스토킹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맞아, 안 됩니다. 맞아. 네. 정말 벌을 주는 것과 별개로 어떤 사람이 또 다시 찾아와서 또 새롭게 찾아와서 소동을 벌일지 네. 매일매일 두려워하시는 것 같은데 사람 상대하는 게 정말 그만큼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또 매일 찾아와가지고 합의해줘요, 합의해줘. 스토킹이잖아요. 네. 그걸 또 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게 뉴스에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뉴스 안 전해진 사건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네.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 위반 행위로 안전을 위협한 경우가 2019년에 3만 8천여 건에서 21년에는 5만 2천여 건으로 증가했고요. 소폭 줄었지만 22년에도
4만 1,000여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다양했다면서요? 네, 공무원들을 향한 이 폭언 그리고 폭행 이유로 가장 많은 유형은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자, 어떻게든 민원을 해결해라. 되든 안 되든 일단 내가 요청한 거 빨리빨리 해결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네, 지난주 포항시청 공무원이 민원인이 뿌린 정체불명의 액체를 뒤집어쓰고 눈에 화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민원인이 뿌린 액체는 염산으로 밝혀졌는데요. 아이고. 민원인은 개인 택시 면허 매매업자로 이 포항시의 택시 감차로 인해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자 민원을 해결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다가 미리 준비한 이 염산을 생수병에 담아 뿌린 것으로 어허. 알려졌습니다. 이거 너무 끔찍해요. 네. 네. 또 2020년에는 긴급 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면서 여성 공무원 B 씨에게 불만을 토로하다가 돌연 주먹을 날린 남성도 있었습니다. 네, CCTV를 한번 보시면요. 공무원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듯 하더니 변호인 얼굴을 때리는 이 남성. 예. 얼굴을 폭행당한 공무원 B 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서 뇌진탕 증상으로 실신하고 맙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달려오는데 때리면 어디 가시는 좀 거예요? 사라졌어요. 아니,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가해 남성은 네, 뭘 하나 봤더니요. 태연스럽게 저거 보세요.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아이스크림이에요, 저게? 예. 사람을 때리고 지금 아니 사람을 때려줘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아이스크림 먹고 앉았어요. 위급 상황일 줄 모르잖아요. 저 같으면 119라도 부르고 좀 이렇게 응급처치를 해서 자기 잘못을 좀 이렇게 인지하고. 아니 그럼요. 자기가 누굴 때려서 그 타인이 쓰러졌는데 잠깐 나갔다가 와서 태연하게 아이스크림을 또 먹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일단 따진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사람을 내진탕에 빠지게 했던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유를 보면 더 황당합니다. 이 민원인이 주장한 게 이 긴급생계지원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라면서 이거 좀 확인해라.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담당자에게 화를 넘어서서 욕설까지 퍼붓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담당 공무원이 아니 들어갔는데 은행 같이 가셔서 저랑 확인해보자라고 했지만 가해자는 거부하면서 계속 욕설을 했고요. 보다 못해서 옆에 계시던 이 담당 계장이 욕설은 좀 지나치시다. 이 담당 공무원 좀 안내를 따라달라. 이렇게 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먹으로 그 계장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본인 주장은 이렇습니다. 뭐 본인 홧김에 내가 우발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건 엄연한 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은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건데 가가지고 자기 분풀이 한 거예요. 네.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만만한 공무원을 상대로 이렇게 화풀이, 분풀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좀 자세히 짚어보면요.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화풀이라고 합니다. 자, 주민센터로 보이고요. 한 중년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내던집니다. 이 직원이 여권을 줍고 여권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걸자 이 남성 보시는 것처럼 다짜고짜 손찌검을 하는데요. 직원이 크게 휘청였고 안경이 바닥에 떨어지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네. 왜 때린 거예요? 아니 정말 공무원 순환시대 아닙니까? 그 이유를 보면 정말 더 황당한데요. 왜 때렸냐? 왜 그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냐? 여권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여권 사진은 여기 관공서에서 발급한 것도 아닌데 그냥 여권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저렇게 행패를 부린 겁니다. 그냥 화풀이 한 거네요. 네. 그러니까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행패를 부리고 화풀이 하고 이런 거예요. 네.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권 사진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고요. 또 뭐 화면이 네. 있으니까 한번 한번 주세요. 볼까요? 네. 자, 공무원을 향한 폭언과 폭행 세 번째 이유가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아하. 진짜. 대구에서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폭행당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주민센터에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여성. 다짜고짜 이제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폭행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란 공무원이 이를 말리자 이번엔 공무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칩니다. 쓰러진 공무원은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여성은 집기를 집어던지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하. 아니 이런 일을 보면 누가 사실은 공무원을 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공무원을 폭행했던 이 여성은 다름 아니라 이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딸, 이 여고생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엄마가 딸의 폭행을 당하니까 딸의 폭행을 피해서 주민센터로 몸을 피신을 했는데 그런데 공무원이 말리다가 이런 참사를 당한 겁니다.
화상 입고 머리채 잡히고 뺨 맞고 네. 예, 안 그래도 신입 공무원의 그 연봉이 최저 시급에 겨우 미친다 뭐 이 정도로 박봉이다 이러는데 아니 이렇게 당하고 누가 또 이렇게 공무원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그 화면만 봐도 민원인들의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으신 네.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 뭐 이렇게 화나는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저기서 일하는 분들은 그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있는 분들이지 뭐 저렇게까지 대우받으려고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 정부가 공무원들의 감정 노동 실태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민원인과 직접 소통하는 공무원들의 심리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감정 규제, 감정 부조화, 이 조직 모니터링, 보호 체계 이렇게 4개의 진단 영역에서 대부분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 위험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이 업무로 인한 정서적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감정 부조화 수치가 특히 높았다고 합니다. 아, 근데 저 같아도 매일 누가 저한테 노래 못한다. 춤 좀 제대로 추라. 오늘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못해요. 못해요. 네, 못하죠. 정말 못해요. 오. 근데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저들과 똑같이 대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그랬다간 또 민원인 응대 잘못했다고 그렇죠. 질책이 쏟아지니까요. 네. 근데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렇게 봤더니 그냥 참는다 이랬답니다. 아유. 참다가 발생한 또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민원인의 폭언으로 쓰러진 한 공무원이요.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건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네, 한 민원인이요. 세무서를 찾아서 공무원한테 업무 처리를 요구합니다. 당시에 이 해당 공무원은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답했는데요. 그러자 민원인은 팀장 나오라면서 강하게 항의했고요. 결국 민원실장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실장은 지병으로 한쪽 다리를 잃어서 이 휠체어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원인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민원실장을 무시하는 발언을 했고요. 또 이 언쟁이 길어지던 와중에 이 민원실장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습니다. 아이고 저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공무원은 막 심정지로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악성 민원인은 장난하지 말고 빨리 일나라 막 그런 소리까지 했다고. 아,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민원을 좀 너무 화가 나는데 네. 장난하지 말라고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휠체어에서 떨어지신 것도 그렇고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이 공무원이 결국 심정지로 뇌사 상태까지 빠졌고 그 후 한 달도 안 돼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게요. 쓰러지던 날 이분이 민원 응대 우수 직원으로 뽑힌 날이었다고 합니다. 남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 당시 문자 메시지를 좀 보시면 민원실장 중에서 전국에서 2등을 했다면서 너무나도 행복해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평소에 정말 성실하게 일을 잘 해왔던 분이셨는데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지금 폭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행복한 날에 우리 민원인이 어떤 폭언을 하셨길래 이렇게 쓰러지실 수 있나요? 당시에 이게 공무선이가 CCTV가 있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공개는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당시에 유가족이 CCTV를 봤습니다. 유가족에 따르면요, 이 민원인 응대를 시작한 시각이 이 3시 13분이라고 합니다. 이 중간에 몸을 부들부들 떠는 이 민원실장의 액션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4분 후에 이 민원실장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쓰러진 거죠. CCTV에는 녹음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민원인으로부터 들었는지는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지만 당시 목격자들에 따르면요, 이 팀장 자격이 없다라는 식의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성실하게 본인의 일을 했던 공무원이었고 그 공을 인정받아서 당일날 상을 받은 공무원이었고 그날 고객을 응대하던 민원인을 응대하던 그 직원을 대신해서 본인이 해결해 주려고 갔다가 그야말로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네. 유가족이 진단서를 공개했다면서요. 네, 유가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업무 중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실세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심정지가 되고 이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는데 이 악성 민원인에게 그 고인에 대한 죽음, 죄를 좀 물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원인의 행패 고성이 또 이 고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을 입증하는 게 실무에서는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에서는요. 이 해당 민원인이 이 사무관을 많은 사람들 있는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했잖아요. 이걸 들었다라는 이제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모욕죄로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네, 최근 이 민원인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또 들렸습니다. 악성 민원으로 인해 세상을 떠난 이 민원 실장의 배우자 또한 유명을 달리했다고 합니다. 평소 남편은 지병을 앓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렇게 민원 실장이 떠나고 난 후에 어떻게 보면 악성 민원의 후폭풍이 이렇게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 거죠. 그 남편은 아내보다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평소에 얘기해 왔는데 네. 갑작스러운 배우자를 잃고 상심이 컸다고 그래요. 네, 민원인이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보지도 못하고 떠나셔서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누리꾼들 역시 강 사무관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진상 고객들 말 듣다 보면 심장이 벌렁이거나 조여올 때가 있습니다. 칼로만 사람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하는 살인도 살인입니다. 저도 악성 민원으로 휴직 중입니다. 공무원의 개인 멘탈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입니다라고 공감해 주셨네요. 네, 요즘 근데 이런 일들이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요. 공무원 중에서는 뭔가 이렇게 녹음 기능을 네. 넣거나 네. 혹은 뭐 바디캠 같은 거를 이렇게 차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그 늘어났다고. 경찰관들은 바디캠 필수거든요. 그렇죠. 네. 네. 112 출동한 경찰 네. 보시면은 몸에 이렇게 여기 가슴 부분에 이제 바디캠을 달고 맞아요, 출동하는 거 많이 보셨을 네. 텐데 근데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 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거를 촬영하거나 녹음하기 전에 이제 상대방한테 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 계속 차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녹음기를 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갑자기 그 상황이 닥쳤다. 근데 내가 이걸 안 차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증거를 남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도 검사 생활할 때 누가 검사한테 행패를 부릴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는 맞을 뻔한 적도 있고요. 오. 욕 들은 적도 있고요. 아니, 검사한테도 정말 그래요? 그렇습니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여기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정말 많은 민원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와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민원실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할까? 그렇겠네. 그럴 때는 전 항상 선생님 지금부터 녹음합니다. 선생님 지금 제가 전화로 지금 화를 내시고 욕설하시는데 이건 모욕죄 될 수 있으니까 제가 스피커폰으로 녹음합니다라고 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내가 녹음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민원인들이 조금 이렇게 자제하는 그쵸. 그런 예방적 효과는 조금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앞에 사건은 그나마 이 민원 실장인 사무관의 죽음이 공무산 순직으로 인정이 됐다고 그럽니다. 네. 이게 악성 민원으로 인한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준 게 국세청 57년 역사상 처음이었다고 그러네요. 네, 그만큼 민원 업무가 힘들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명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구급대원을 향한 악성 민원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그 119를 부른 뒤에 샤워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샤워를? 말한 뭐예요? 그 민원인에게 쓴소리를 했다가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소방공무원의 사연입니다. 자, 어떤 사연인지 화면 먼저 보시죠. 열과 콧물로 인해서 힘듦을 호소하는 전화가 119에 걸려옵니다. 70대 노인이었는데 이 노인은 구급대원에게 씻지 못해서 샤워를 해야 되니까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신고 전화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오라는 시간에 갔습니다. 근데 주차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에게 노인은 조금 더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게 7, 8분 가량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이에 구급대원은 노인을 구급차에 태운 후에 이런 신고하면 안 된다. 응급 환자가 구급차 이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좀 귀를 의심하게 됐는데 네. 30분 뒤면 뭐 콜택시 아닙니까? 글쎄 말. 그러니까요. 응급차를 어떻게 그렇게 부를 수가 있나요? 아니 그야말로 응급 환자여야 하는 건데 그래야 구급차를 타는 건데 30분간 샤워를 할 수 있었다면 그 샤워하시고 택시 불러서 가면 될 것을 구급차를 응급 상황이 아닌데 이용을 했다는 걸로밖에 네.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 응급 상황에만 네. 이용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70대 이분이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 구급대원 때문에 자신이
모멸감을 느꼈다. 이런 말을, 이런 민원을 또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보면요. 이게 뭐가 잘못된지를 전혀 인지를 하고 있지 않은 적반하장이라는 네, 말. 그런 네. 상황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런 민원은 정말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네. 끝을 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랬으면 좋았겠는데 이 공무원 얼마나 억울했을지 오히려 이 해당 대원이요. 경고 처분을 받았다는 아이고, 야,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 소방본부에서는 해당 네. 대원한테 1년간 포상 금지, 예? 아니란 벌칙까지 내렸다고 합니다. 네. 30분도 기다려주고 출동한 이 대원에게 뭐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징계를 받았을까요? 아니 나도 이분이 뭘 잘못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원인이 민원을 넣으니까 징계를 한 모양인데요. 조직에서 팀원을 보호해주지 않고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기다려달래서 기다려주고 네. 아프다고 해서 병원도 데려다 줬는데 불친절하다는 항의를 받았습니다. 뭐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달라 이거 자체가 사실 불합리한 일인데 아, 그럼요. 네. 조직에서는 왜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고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런 공무원들은요, 민원인으로부터 민원 듣는 거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보호해야 되는 조직이 오히려 나에게 이런 징계 처분을 내린다? 이 부분에서 소방 공무원 정말로 마음이 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요, 사건을 좀 들여다보면 이 신고자는 심지어 내가 가고 싶은 병원까지 지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공무원한테. 하여튼 이 대원이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된다. 이 원칙이 응급 환자기 때문에 지금 여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이 신고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병원 가야 된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민원인 당신이 불친절했네 뭐가 마음에 안 드네 하면서 민원까지 넣었던 거죠. 이 정도면 정말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고 있는 그런 것 그러네. 같네요. 모르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요. 이 진짜 할아버님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딱 민원을 넣으려고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분명히 응급하게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내려서는 이 구급대원의 사진을 찍고요. 또 구급차의 사진까지 딱 증거물을 민원 넣으려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와. 딱 찍고 내리셨다는 거죠. 와. 아파서 구급차를 타야 된다는 분이 사진 찍고 그랬죠. 다시 민원 넣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구급대원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합니다. 왜냐하면 네. 허위의 사실로 이렇게 징계 요청하는 것도 무고죄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경찰에 수사를 해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다름 아니라 이 미국 시민권자였던 아.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진척이 안 되고 결국에 너무 억울한 마음만 갖고 이 피해 공무원 징계만 받은 그런 꼴이 됐습니다. 와 진짜 너무 화가 납니다. 이거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뭐 이런 꼴인데 누리꾼들의 반응도 저희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누리꾼들이 내린 댓글이 징계 내린 인천소방청 관계자가 징계를 받아라. 위급하지 않은데 119 부른 사람에게 벌금 매겨라. 미국에선 구급차 부르면 100만 원. 한국 맞아. 들어오지 마세요. 네. 그 분노의 댓글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니 진짜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고 나니까요.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죠. 공무원 지원율이 최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를 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남들에게 좀 인정받고 또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공무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또 평생 직장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이 사명감 때문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은 뭐 약간 회의감도 들고 일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네. 아니 민원인들이 이제 언성 높이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내가 낸 세금으로 말이야. 이거예요. 세금을 얼마를 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게 아랫 사람 다루듯이 그렇게 하라고 세금 낸 돈을 이게 아니거든요. 제가 공부할 때 그 말 제일 싫어했습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말이야. 당신 여기 앉아있지. 선생님 저 세금보다 더 많이 일합니다. 저 공짜로 야근합니다 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검사 생활할 때요. 스토킹도 당해봤고요. 아이고. 또 고소인인데 제가 불기소 처분했을 때 민원인이 제 차의 본네트를 못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와, 묶는 그래요? 거예요. 뭐야? 그런 일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제 살인 피의자였는데 조사하다가 제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길래 선생님 자식이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제가 살짝 약 올렸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인주를 두고 저를 때리려고 손을 어이구. 들었는데 계장님이 박 뛰어가서 손을 잡아가지고 그런 일이 제가 있어요. 맞지는 않았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저도 공무원 생활할 때 사실은 월급이야 사기업 가면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나는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사명감과 소신으로 일하는 것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있는 민원인이 나를 이렇게 대한다? 이게 신체적 아픔이 아니라요. 가슴속에 한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그분 꼭 기억하셔야 되고 내 앞에 있는 공무원이 내 자식이다, 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이런 폭언, 폭행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분노 유발자들도 막 정말 화가 나고요. 막 네. 부글부글 막 끓습니다, 정말. 근데 얼마 전 그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앞으로 민원인이 폭언이나 폭행 등 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고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지 않을 수 있게 방침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 정보도 비공개하도록 권고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몇 가지 말씀 주신 대로 방침이 새롭게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불법 행위는 폭언, 폭행, 모욕 여러 가지를 포함합니다. 이런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기관장들이 고발하게 되고요. 또 이 악성 민원에 시달릴 경우 이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병가 처리나 또 여러 가지 심리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마련이 됩니다. 또 민원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이 승진 가점도 줘서 조금 더 이제 마음적으로 안정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침도 시행이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사회여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니까 그럼요. 나에게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도움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건 존중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아, 이게 상식인데 이 상식 밖의 일이 너무 많죠. 상식 밖의 일을 또 보게 됩니다. 예, 이건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장. 예,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시작하죠. 네, 요즘 뭐 날씨도 뭐 요 며칠 비가 내리긴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날씨도 좋아지니까 뭐 나들이도 좀 가고 밖에 나가서 외식할 일도 좀 늘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돈이 뭐 어디로 새는지 뭐 줄줄 네. 셉니다. 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데 돈 버는 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럼요. 내가 있는 돈을 잘 관리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머니 김현우 소장님과 얘기 나눕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오늘도 이마를 이쁘게 까고 오셨는데. 야, 또 지난주에 제가 정말 많은 걸 배워가지고 아유, 또 엄마한테 가서 또 뭐 잔소리 제가 또 해드렸거든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걸 가르쳐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근데 앞서 저희가 살짝 이야기를 나눴는데 요즘 저는 식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아하. 뭘 그렇게 사 많이 먹는지.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네. 야, 근데 저는 요즘에 또 그 2+1 뭐 이런 것도 많이 사고 아하. 자취를 하다 보니까 어. 물을 묶어서 팔잖아요. 그렇죠. 60개, 80개씩 미리 사면 한 200원 싸요. 근데 그렇게 싸우다 보니까 아, 이거 어떻게 보면 물 이거 나중에 물 썩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정도로. 쌓여 있어요. 냉장고보다 높아요. 아이고. 뭐 그런 소비를 좀 하게 되거든요. 저런. 예. 어떡하죠? 이 가정마다 돈이 새 나가는 구멍이 반드시 있긴 있습니다. 뭐 식비, 배달, 또 배달비 아끼려고 요즘에는 그 구독 같은 거 하게 되면 뭐 정기 결제하면서 뭐 배송비 무료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맞죠. 이런 데서 돈 많이 새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의외로 여기에서 돈이 새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서? 사연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의 주제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여보. 나 오늘 보험 하나 가입했어. 뭐? 자기 보험 많잖아. 무슨 보험을 또 가입해? 아니, 저 보험회사 다니는 내 초등학교 친구 제드래곤 재용이 있지? 걔가 요즘 상황이 정말 안 좋다나 봐. 하나만 들어달라고 사정해서 그렇게 됐어? 아이, 얼마짜린데? 아, 별거 아니야. 종신 25만 원. 뭐? 5만 원도 아니고 뭐 25만 원짜리를 들었어? 인간아. 지금 둘이 벌어서 빚 갚기도 빠듯한데 매달 25만 원이 어딨어? 아니, 보험은 어차피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아이, 걱정하지 마. 제드래곤 재용이가 빵빵하게 아주 잘 논았대. 아, 진짜 종신보험 그거 죽어야 돈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애 학원비도 빠듯한데 당장 계약 취소하고 와. 아이고, 아이, 제대로 재용 씨 정말 그렇게 안 받는데 안 되겠네 진짜. 이 재용이가 막 얼굴이 따끔거리네. 아이, 그렇게 안 받는데 지금 왜 그러셨어요 진짜. 아, 그래서 드셨어요? 아, 정말. 네, 이런 경우 많습니다. 사실 네. 보험은 정말 모르는 사람 그냥 찾아가서 가입하는 것보다 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또 아는 사람의 친한 사람 맞아요. 이런 분들의 부탁, 사실 말이 부탁이지 거의 뭐 강요에 가까운 부탁으로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애매한 상황 겪으신 분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촬영 오기 전에 네. 제 매니저한테 너 보험 몇 개냐 물어봤어요. 우리 현수 매니저. 네. 7개래요. 많이 근데 들었어. 야, 왜 너 이렇게 나보다 어린데 그러냐 했더니 엄마 친구 2분이 보험 설계사. 아, 어쩔 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줬구나. 늘어났다고. 엄마가 드셔.
네. 지인을 통해서. 와. 네. 뭐 이 사연이 주신 분도 사실 외벌이 가정인데 돈이 모이지 않아서 고민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실 보험을 하나 더 가입했으니 이거 비상인 거죠. 아니 저도 우리 애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이잖아요. 그 이거는 이제 해약을 했어요. 네. 따져보니까 안 돼. 이 항목을 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심근경색, 고지혈, 5학년인데? 이런 게 다 포함이 돼가지고 보험료가 막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무슨 필요가 있지? 그래서 해지는 하긴 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돈이라는 게 이렇게 외벌이고 월급쟁이면 한정돼 있는 돈에서 그걸 이렇게 나눠서 쓰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보험이라는 게 사실 뭐 내가 혜택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쓰지 못하면 그냥 새는 돈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요 사연 분석을 통해서 보험 다이어트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자, 이 가정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전해주세요. 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분 가정 같은 경우에는 미취학 아이 둘이 있는 외벌이 가정입니다. 남편의 수입은 세후 500만 원이고요. 이 정도면 이제 세전 연봉 7,400 정도거든요. 이 중에 이제 고정비로 나가는 대출금이 200만 원, 그리고 보험료로 100만 원이 넘게 나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200만 원으로 지금 4인 가족이 생활비며 기타 비용들을 충당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외벌이 수입 자체는 그렇게 적은 편이 아니시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저 상태로 저축이나 재테크 부분은 전혀 하실 수가 없는 부분인데 200만 원으로 생활비만 하기에도 굉장히 빠듯할 것 같은데요. 근데 500만 원 중에서 보험금으로 나가는 게 100만 원 이상. 네.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야. 네, 굳이 이제 25만 원짜리 종신보험을 보태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제드래곤이 일단 잘못한 거예요. 재용 씨가 지금 잘못한 건데, 이러면 이제 아내들은 막 속이 막 터집니다. 막 천불이 나죠. 예, 여기 이 사연에서 제드래곤님이 이분 가정의 이런 재무 상황까지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뭐 아는 사람이 사실 제일 무섭다고 아마 이제 속이 터질 것 같고요.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보험료만 지금 103만 원이 이 가정이 넘거든요. 예. 대체 무슨 보험을 들었길래 103만 원인지 한번 볼까요? 네. 100만 원 중에 남편분 보험료만 총 76만 원이네요. 종합보험 15만 원, 변액 연금보험 32만 원? 그 종신보험 25만 원이고요. 나머지 운전자 보험, 치아보험에서 좀 나가고 있네요. 보험료가 지금 저 100만 원 중에서 76만이 남편 거다. 그럼 나머지가 아내 거라는 얘기인가요? 네. 네, 한번 볼까요? 운전자 보험 또 실비보험에서 총 33,000원이 보험료로 나가고요. 아이들 앞으로 태아보험 각 12만 원씩 24만 원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내분은 뭐 별거 없는데요. 없어요. 남편분 너무 자기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내분은 운전 실비 이게 끝이고 남편분은 76만 원의 보험료. 소장님? 네. 여기 집안 어떻게 이 부부 이게 좀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어 이게 보이는데. 딱 봐도 숫자만으로 봐도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밸런스도 안 맞는 것 같고 이제 보통 한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보험을 많이 드시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은 말 그대로 만일의 사태의 경우에 대비하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면 정작 뭐 저축 같은 걸 못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이 보험료 많이 내는 것 때문에 이 생활비가 쪼들려가지고 생활비도 힘들고 뭐 저축도 힘들다라면 진짜 상황이 잘못된 정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해서 가정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건데 보험료 때문에 지금 가정 경제가 무너지면 맞아요.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 네. 코로나 피하기 위해서 마스크 다들 착용하셨잖아요. 네. 일반인들이 외출할 때 마스크 쓰는 거 정도는 당연한 거지만 이거 코로나 맞겠다고 방역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 이건 좀 과합니다. 그렇지. 보험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느 정도만 적절하게 대비를 해야 되는데 남편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과하고 아내분 같은 경우는 뭔가 부실해 보이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분 보험을 조금 빼고 네. 아내분 보험을 조금 이렇게 채워주면 될 것 같은데 네. 어디서 어떻게 빼고 어디서 어떻게 넣으면 더 좋을까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장 이 가정에서 조정을 해야 될 보험들을 알기 위해서 제 기준으로 굳이 하는 보험들을 한번 추려봤거든요. 네. 자, 화면을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험 다이어트를 한다면 어떤 보험들을 조정해야 할까? 우리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김현우 소장님의 의견을 참고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이고 이번에도 퀴즈인가요? 네. 아주 좋아하잖아요. 행 퀴즈? 눈빛이 지금 좀 변했어요. 네. 퀴즈 못 참죠? 네. 못 찾죠. 네. 도전합니다. 도전. 네. 도전! 네. 자, 다들 많이들 가입하시는 보험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성비가 많이 떨어져서 사실 굳이라고 생각하는 보험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시트 보여주시면 제가 또 이런 거 잘할 수 있죠. 네. 네. 제가 한번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바로. 자, 자, 아까 그 사연 내용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네. 보자. 그 종신보험은 부담이 좀 돼요. 네. 종신보험이라서 필요가 없다. 아니면 좀 작게 가져가야 된다 하면 뭐가 이렇게 많냐? 연금보험 아니야 그것도 나중에 받는 거니까. 아니 연금보험은 많이 받는 거니까. 아 잠깐만요, 인선 씨. 네? 생각 정리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 아니, 지금 보면서 하려니까 안 되잖아. 요령을 알아가지고 일단 네. 도전 질러보는 건데. 벨부터 누르고 시작해야 제가 돼요. 한번 질르겠습니다. 도전! 야, 도전! 쉽지 않다. 아까 치아보험 있는 것 같은데 치아보험 이런 건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거 들어있지 않을까요? 아까 예. 이제 남편분 보험에 네. 치아보험이 있는데 치아보험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에 있을까요? 공개해 보시죠. 자, 공개했습니다.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있었구나. 나도 있는데 나 없애야 되나? 이거 치아보험 있어요? 저도 있거든요. 요즘 저거 많이 하던데. 아니 요즘 많이 하던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필요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데 치아보험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보험료 대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충치 치료 받게 되면 요즘은 아말감 치료보다는 뭐 레진이라든가 금으로 씌우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치료를 받게 되면 나오는 보험금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예요. 이게 뭐 조금 보탬이 되긴 하겠지만 이 치료비를 100%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임플란트 같은 거 100만 원 넘는데 이런 거 보장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사실 큰 돈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장을 네. 받기 위해 이 치아보험 같은 걸 가입하는데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한 50만 원에서 한 75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임플란트 시술을 보면 이 보험의 덕점 보는 셈인데요. 이분 같은 경우를 보면 치아보험에 지금 월 2만 5천 원씩 넣고 계십니다. 네, 15년 납, 예, 15년 만기로 넣고 계시죠. 네, 15년 동안 내고 보장도 15년 동안만 받는 겁니다. 그럼 네. 총 납입하는 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총 450만 원을 납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임플란트 시술은 사실은 뭐 어렸을 때, 젊을 때 받는다기보다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술이잖아요. 15년간 보장받다가 정작 내가 이 보장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는 이 보험이 사라지는 그런 이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내가 2, 3년 뒤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것 같다라는 경우가 아니라면 차라리 450만 원이라는 돈을 그냥 내가 저축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치아보험은 나이가 좀 든 다음에 가입하는 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 치아가 또 안 좋아졌을 때 가입하기에도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예, 치아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가입할 때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신지 물어보거든요. 뭐 암보험 같은 경우에 수술 받은 적 있냐, 뭐 혈압은 이상 없냐 이런 것들 물어보잖아요. 이 치아보험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료 중인 치아가 있느냐, 뭐 임플란트 받아야 될 치아가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면 보장을 안 해줄 수도 있고 또 보험에 따라서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아예 이 담보를 안 해주는, 그러니까 부담보 기간이 설정되어 있는 보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건 예상되는 시점 한 2, 3년 정도 앞서 가입하는데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선천적으로 치아가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조금 미리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치아보험은 좀 불필요하니까 빼는 게 좋겠고요. 네. 이재용 아나운서 시작이 좋고. 그러면 인선 씨 생각이 좀 정리가 됐나요? 다시 머리 한번 아프죠?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아까 뭐 잠깐 싹 넘어간 게 있었는데 연금보험 있잖아요. 이 연금보험은 뭐 많이 할수록 좋다. 나중에 돌려받는 거니까. 예. 근데 32만 원은 너무 큰 것 같거든요. 어. 근데 제가 생각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옛날에 살짝 들었던 건데 네. 연금보험 앞에 변액연금보험, 어. 변액연금보험 도전! 도전 해보겠습니다. 자, 조절이 필요한 보험 베스트 3에 변액연금 보험이 있을지 보여주세요. 있다니까요. 자, 빨리 띄워주세요. 나와야 안 뒤집어지면 되는데. 없는 피디님 거야. 사랑합니다.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아 없는 거요? 땡! 없어요? 틀린 거예요. 없습니다. 이게 사실 보험료 구성으로 봤을 때는 네. 100만 원 중에 32만 원 차지하면 정말 많이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변액 연금보험 혹은 뭐 일반 연금보험은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 아닌 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일단 저축성 보험인 변액 연금보험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쉽습니다. 아쉽습니다. 뭐 그렇다면 이제 뭐 제가 좀 나서볼 때가 아닌가. 아하.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 저는
종합보험 갑니다. 종합보험. 이거, 네. 이거 있다. 이 종합보험이라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패키지로 묶여 어허. 있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살짝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타민도 종합 비타민이다. 네. 아유, 종합이 좋아요. 네. 종합보험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자 뒤집어줘야죠.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 뒤집어줘야 되는데 예인선이네, 예인선. 둘 다 틀렸어. 틀렸어요? 네. 아니 저분이 가입한 보험이 5개인데 그 중에 3개를 못 맞힌다고요, 우리가? 치아보험은 나왔고 지금 네. 연금보험, 종합보험 종합보험, 아니다. 어. 종신보험하고 운전자보험하고 뭐 요 정도 남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선택지 뭐 더 이상 없으니까 네.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조정이 필요한 보험 한번 보시죠. 종신보험이랑 이제 운전자 보험인데 생각보다 다르네. 근데 종신보험은 그렇다 쳐도 사실 운전자 보험은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운전자 보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의 핵심은 벌금, 뭐 방어 비용, 이게 보통 이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형사합의 지원금, 요 3가지가 핵심 특약입니다. 이 3가지를 보장해 주는 걸 운전자 보험이라고 부르는데 그 외 보장은 그러니까 그 외 특약들은 사실 운전자 보험과는 무관한 특약인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보험이라고 부르는 보험에 골절 진단비 이런 게 들어있으면 사실 암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 운전자 보험의 3개 특약만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는 한 달에 몇천 원 수준이거든요. 이러다 보니 다른 특약을 끼워 넣어서 좀 풍성하게 보이게 만들고 보험료도 좀 비싸게 받는 겁니다. 실제로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는 자동차 보험 우리 가입돼 있는 거에서 보상을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에서 다 보상이 되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한다면은 뭐 선택보험이라고 해서 뭐 종합보험을 가입하시기도 하죠. 여기서 이제 상대방에게 피해자에게 발생하는 치료비라든가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뭐 후유 장애 그리고 그분의 뭐 물건이 다쳤다, 자동차가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걸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비용들 또 위자료 이런 것들도 다 사실 민사적인 부분에서 내가 가입한 의무적으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지급이 되거든요. 그 외에 이제 형사적인 부분을 운전자 보험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안 하면 약간 네. 손해보는 느낌이라서 특약 말씀하신 뭐 벌금, 방어비용, 형사합의 지원금 이런 거 뭐 좀 대체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아예 운전자 보험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상 운전자 보험은 우리가 잘못된 나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런 형사적인 책임을 어떤 비용적인 손해를 막기 위해서 가입하는 건데 이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1년마다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있잖아요. 여기에 특약으로 가입하면 1년에 한 2, 3만 원 수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뭐 2천 원, 3천 원 정도 수준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실 텐데요. 여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운전자 보험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사실 내가 운전을 하는 기간 동안에만 필요한 거잖아요. 네. 보통 이 운전자 보험 일반적인 보험의 이 보장 만기를 보면 뭐 70세 만기 혹은 길게는 100세 만기 이런 보험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보험 가입하면서 내가 운전을 언제까지 할 줄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길게 가입하는 거 좀 낭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특약을 넣어서 해결을 하면 되네. 그러니까 네.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부부 모두 이 보장을 받을 수가 네.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종신보험이었어요. 친구 재용 씨가 권유했던 그 보험이 종신보험, 최근에 든 보험이죠. 네, 그렇습니다. 종신보험, 말 그대로 무언가 종신, 이 사망할 때까지 보장을 해준다라는 건데 이 주된 내용이 피보험자가 사망하게 될 때 사망보험금을 주긴 주는데 이 보장의 만기 없이 그냥 무제한 100세에 사망하든 200세에 사망하든 보험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종신보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어떻게 설계했느냐에 따라서 그 내부의 특약은 다른데요. 보통 이제 암 같은 진단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술비, 입원비 이런 것들을 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자분이 이미 가입한 보험에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을 찾아봤더니 요런 부분은 부족하더라라고 하는 걸 새롭게 종신보험으로 채워 넣는 거라면 모를까. 잘 돼 있다면, 기존 보험이 잘 돼 있다면 추가로 굳이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종합보험이 이미 한 15만 원짜리가 있는 걸로는 봐서 아마 진단비, 수술비, 뭐 실비까지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아요. 이거는 해지해야 돼요. 네. 또 가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해지는 사실 내 보험료, 내가 낸 보험료를 포기하는 건데요. 가입한 지 30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라고 해가지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그냥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만약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종신보험처럼 보장기간이 길어서 보험료가 비싼 보험보다는 이 정기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정기보험은 전에도 한번 얘기해 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 또 신인선 씨 오랜만에 또 합류하게 된 거니까 네. 한번 알려주세요. 네, 이게 같은 사망에 대한 보장이지만 예, 예.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200세까지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장 만기가 긴 대신 보험료도 비싸게 받겠죠. 네. 보통 이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이유는 가장으로서 우리가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내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 고민에 가입하는 게 사망보험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상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독립하는 나이에 내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때까지만 기간을 정해두고 정해진 기간 동안 가입하는 게 정기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네네. 건데 그 종합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 사망보험금이 얼마인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나의 뭐 생활비라든가 뭐 내 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우리 집이 갖고 있는 대출 또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운 적 있는데 사망하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 이런 거 나오잖아요. 네. 자, 이런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 돈이 얼마가 있는지 네. 사실은 이제 가정에서 다른 부분을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40세 기준 65세까지 25년 동안 사망보험금 1억을 받기 위해서 보통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보험료를 보면 1억 원당 2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 3억 원 정도 나는 필요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6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25만 원짜리 종신보험 철회하고 2에서 6만 원짜리 들면은 합리적인 거네요. 예, 사망보험금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그런 거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총 76만 원이 나가는 이 남편분의 보험 중에서 치아보험, 그리고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연금보험은 열외고 또 종신보험을 정리하면 보험료가 6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야, 자 남편분의 보험 우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번엔 아내 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아내분 거는 네. 지금 보니까 좀 부실했거든요. 네. 이거 아내분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운전자 보험과 실비보험 합해서 33,000원. 이거는 너무해요, 정말. 33,000원이 뭡니까? 자기는 76만 원 들었으면서. 화났어. 아니 본인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참. 깜빡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가정 경제를 위해서 든 거고. 그래요? 네. 아내는 하여간 그렇게 들었네. 33,000원. 이 33,000원이면 일단 뭔가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앞서서 소장님께서 요것저것 안 된다 하시니까 사실 뭐 들을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이분 하죠? 이 전체적인 보험료 구성을 보면 사실 자녀가 엄마보다 더 내고 있어요. 맞아요. 보험료를 더 내고 있는데 사실 이 자녀의 치료비는 부모가 벌어서 충당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모님이 아프게 되면 사실 어쩔 도리가 없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이 아프시면 사실상 이 남편분이 그 치료비까지 다 충당을 해야 되는 거죠. 자, 보험을 봤을 때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같은 상품일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자동차 보험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받으시면 되고요.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4세대 실손을 드신 것 같거든요. 이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바뀐 상품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에 대해서는 80% 그리고 나머지 비급여에 대해서는 이 70%를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내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보상 대상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넓어진 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4세대 실손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어떤 보험을 더 추가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실비보험만으로도 사실 치료비의 대부분은 충당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 외 비용은 전혀 충당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외 비용이 뭐가 있냐? 예를 들어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다. 그럼 자녀를 누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쓸 필요도 있는데 그럴 때 고용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런 이 돈들을 위해서 뭐 진단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임신하면 태아보험 들어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네. 이 보니까 7살, 5살인데 제법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게 그 부성애, 모성애 때문에 네.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경우 있어요.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아이들 앞으로 뭐 고지혈증, 그러니까. 급성심경색 이런 것들,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자극해서 보험을 좀 빵빵하게 가입을 시키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우리 애들을 위해서 뭐 크게 해줄 건 없고 보험이라도 하나 제대로 가입해 주자. 그래서 그 보험료도 다 내주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납입 만기도 짧으면 보험료도 그만큼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 자녀 한 명당 12만 원씩, 아이 둘이면 24만 원.
굉장히 사실 부담이 되는 돈이죠. 이것도 전체적인 소득이라든가 보험료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를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바꿔야 합니까, 소장님? 이게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병원비를 충당하는데 무리가 없을 수준까지만 가입을 해두고 납입 만기도 길게 하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의 돈으로 자녀들의 보험료를 다 납입해 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 길게 보통 이제 30년 동안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이 한 뭐 25이나 6 이럴 때 독립을 하게 됐다. 그러면 엄마가 옛날에 좋은 보험 가입해 놨으니까 이거 이제부터는 물려줄게. 네가 보험료 나머지 내라라고 하고 물려주시는 게 좋고요. 그때 가서 본인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판단하기에 야 옛날에는 암보험 2천만 원, 암진단금 2천만 원 큰 돈이었겠지만 물가 상승해 보니까 지금은 이게 너무 큰 돈 아니네. 맞아요. 나도 이제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내가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럼 거기에 보완을 하는 수준에서만 그때 가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자, 소장님 덕분에 그 통통했던 보험이 싹 살을 빼고 네.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어떤 점이 좀 달라졌을지 한번 보여주세요. 자, 아내 보험료를 추가했는데도 보험료가 103만 원에서 86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게 이제 변액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저건 저축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제외하면 4인 가족 보험료로 44만 원 정도 나가고 있다. 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야, 소장님 설명 들으니까 저도 이제 보험을 좀 조절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일단 뭐 운전자 보험 있는 거 좀 조절을 좀 하고 예. 근데 이렇게 또 조절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초점을 어떻게 맞춰서 특약과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자세히는 잘 모르겠거든요. 네, 사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참에 보험 좀 조정해 보자 해서 보험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 내용하고 많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내 보험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3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보장을 전부 다 가져갈 필요는 없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몇천 원 나가는 그 돈도 아까울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보험까지는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응급실 내원했을 때 5만 원, 10만 원 나오는 특약도 넣어야 되고 뭐 조금 가다가 다쳤을 때 이 보험금 나오는 특약도 넣고 이런 거 저런 거 넣다 보면 굉장히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딱 가랑비에 옷 젖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런 질병이나 상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 가정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냥 내 돈으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무시를 하셔라라고 무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예, 두 번째는 보장 금액을 너무 크게 가져가는 것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보험금을 많이 받는다는 건 결국은 보험료를 내가 그만큼 많이 내고 있다는 냈다는 거거든요. 거죠. 예, 뭐 암 진단금 2천만 원 나오는데 나는 5천만 원 나와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2배 넘게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땐 이거 다 버리는 돈이거든요. 보험, 보장성 보험은 자산이 아니라 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측면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세 번째는 보장 기간이 무조건 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뭐 80세 만기뿐만 아니라 뭐 100세 만기 보험 이렇게들 가입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0세까지 운전할지 70세까지 운전할지 모르는데 뭐 100세까지 해두는 건 조금 과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뭐 사망보험이라든가 운전자 보험 이런 것들은 실제로 내가 보장이 필요한 기간까지 이거 설정을 해두시고 그 기간 동안에만 보장을 받는 게 가장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어느 정도 들었을 때는 그때 해지하면 있는 돈 거의 다 날리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 때 신중하게 드셔야 네. 돼요. 저도 아이 보험 해지했다는 거 31살까지만 보장이 되더라고요. 아이고. 심근경색, 고지혈 뭐 이런 게. 네. 그 애 어렸을 때부터 31살까지 보장되고 나머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히 해지를 했거든요. 네. 이런 거 이제 정리를 좀 하시면 좋고. 네. 이렇게 보험 다이어트 얘기를 해봤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보험 들어라 이러는 건 뭐가 있어요? 꼭 필요한 보험 있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지금 벌써 시간이. 이거는 다음 기회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일단 보험은 가입하시면 가장 좋은 게 안 깨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하실 때 신중하게 가입하셔서 평생 가져갈 보험을 제대로 고르시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번 꼭 필요한 보험도 기대해 보면서 두 분은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도 비가 좀 내리던데 오늘 날씨 어떨지 궁금합니다. 날씨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은 일상으로 돌아가는 첫날인데요. 오늘도 비가 그칠 듯 말 듯 조금 더 이어집니다.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도 짧아서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출근길 안개 상황부터 짚어봅니다. 현재 서해안에서 바다 안개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밑으로 떨어져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대부분 5에서 20mm로 약한 이슬비 정도가 되겠고요. 곳곳으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습니다. 오늘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겠습니다.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안전사고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이 서늘하겠습니다. 한낮에도 20도를 밑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 18도, 부산은 19도에 머물겠습니다. 수요일인 내일부터는 하늘이 차츰 개겠습니다.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다시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니 5월에 남부지방 아까 비 피해도 그렇고 지금 며칠 동안 계속 비 오고 웬일인지 네, 모르겠습니다. 장마 아닌가 싶어요. 비가 너무 정말. 많이 내려서 피해도 많아서요. 기상 정보 잘 확인하시고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